안녕하세요. 한국사 정리킨 저는 장유리입니다. 자, 저희 7일 만에 80점 넘기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우리 전용 수험서로 함께 보는 유튜브 강의가 이제 드디어 1강이 개막합니다. 자, 먼저는 천사시대와 초기 국가로 저희가 스타트를 하겠고요. 자, 1단원, 2단원 이제 순서대로 계속 업로드가 될 텐데요. 자, 먼저 역사의 첫 스타트는 다 이 선사시대의 생활로 시작하게 되고, 저희 한국사 능력검정도 아마 1번 문제가 대체적으로 다 4쪽 2페이지에서 거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출제율 거의 100%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 잡다한 설명들 다 집어넣다 보면 저희 7일 만에 절대로 한국사 능력검정 못 끝낼 것인지라 가감하게 생략할 거 다 쳐내고 진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 생활 첫 번째 주제. 자, 구석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초기 철기 문제가 분명 유물 사진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의 생활상을 이제 캐치해내는 게, 그게 다 1번 문제인데, 구석기 하면 우리 역사의 시작이자 구석기 하면 거의 그거 나와요. 보고 계시죠? 주먹도끼라는 거. 이렇게 뗀석기의 유물이 제시가 되는 순간, 아, 무리를 지어서 끊임없이 이동했던 그 시대를 묻는 거구나. 웃으시면 돼요, 진짜로. 무리를 지어서 끊임없이 이동하다 보니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맹수의 공격을 피하거나 비를 피하는 거죠. 아니면 나뭇가지를 이용한 강가의 막집. 이렇게 살던 시절. 그리고 항상 사냥감이 풍족하지 않아요. 먹고 살 게 늘 빠듯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개념이 없어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난하면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죠. 자, 평등사회. 그 주먹도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구석기 시대 후반에 등장하는 순배찌르기라는 건데, 이 순배찌르기 같은 경우는 그 끝에 뾰족한 부분에 바로 나무를 이어 꽂아서 이음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돌, 창을 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작고 날쌘 동물들까지 던져서라도 잡을 수 있게끔 그때 제작됐던 게 바로 이제 구석기 시대 후반의 순배찌르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구석기를 지나게 되면 바로 신석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죠. 기원전 8천년경. 드디어 제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농경과 목축이라는 게 바로 시작이 된 건데, 자,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 대표적으로 조피, 수수 같은 밭작물 위주의 재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시작 단계,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 불릴 만한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한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다만 농경의 시작만으로도 하나씩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될 테니, 끊임없이 이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강이나, 그죠? 아니면 바닷가에 물 구하기 쉬운 곳에 바로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정착을 하다 보니 이제 집을 제대로 지어야 돼요. 이때는 바닥 모양을 동그랗게, 그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고요. 옆에서 봤을 땐 움푹판, 웅덩이를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하가옥,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땐 둥그스름한 모양의 원형 바닥. 그래서 원형 바닥에 움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더라 이랬고요. 그래서 암사동 유적지나 부산의 동삼동 유적지나 이런 식으로 큰 강을 혹은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모습, 그쪽 주변에서 주로 많이 출토가 되는 게, 항상 신석기 하면 이거 나옵니다. 그죠? 맨 아래 빗살무늬 토기요. 빗살무늬 토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5,000년 동안이나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나 용도가 너무나 다양한 게 아주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하면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있는 곳에서 다 간석기 농기구도 볼 수가 있어요. 돌을 갈아서 이제 농기구를 제작하는데,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한 단계 더 진화됐죠. 대표적으로 갈돌, 갈판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옹기종기 모여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내 혈연들끼리 모여 살아요. 우리 그거 씨족사회라 그러고, 씨족이 다른 씨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씨족이 연결이 된 부족까지 출현하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계속 평등사회가 유지가 된다더라 이거죠.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자꾸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니까 해, 그리고 달, 또 내 뒤에 늘 있는 산, 맨 앞에 흐르는 강, 이런 자연물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걸 애니미즘이라 그러고, 특정 동물을 우리 부족의 수호신으로 믿는 건 토테미즘이라 그래요. 또 무당의 주술을 믿는 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시신앙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다 농경의 시작.
그러니까 이것도 농경, 씨족사가 등장한 것도 농경, 간석이 농기구의 등장도 농경, 정착한 것도 농경. 농경이 진짜 많은 변화를 끌어냈어요. 그러니 저걸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농사가 시작된 거. 자, 이 가락바퀴가 이제 저 비사무늬 토기가 나오는 큰 강을 따라 가락바퀴도 많이 출토가 되는데 이 가락바퀴 같은 경우는 원시적이긴 하지만 실을 뽑을 때 쓰던 도구가 되겠고요. 아, 사람들이 이 원시적 형태의 수공업, 드디어 의복이 제작됐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벌써 씨앗을 뿌려온 지도 약 6,000년 정도가 훅 지나요. 기원전 2000년경 저 위에 만주 끝자락에서부터 드디어 최초의 금속 물질 청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한반도 위쪽에서 발견되는 게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최초의 금속 물질 청동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금속 물질 청동 사용한 게 가장 큰 변화냐? 아니요. 그거보다도 벌써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지 6,00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잘 뿌려요. 잘 뿌려요. 심지어 저습지에서 벼농사까지 스타트합니다. 벼농사까지 시작되는 게 바로 청동기 시절 들어와서고요. 이제 농사가 잘 돼요. 먹고도 남아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잉여 생산물의 축적 정도가 너와 내가 다 달라서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드디어 권력이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너무 큰 변화예요. 인간 사회가 드디어 불평등한 구조로 진입이 돼요. 드디어 권력이 등장했고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게 됐고요. 이제는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장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족장이 파워를 갖는 순간 이 파워를 이용해서 계속 다른 부족민들을 정복하려 들 거예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강이나 바닷가를 따라 뻥 뚫린 곳에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방어를 위해 무조건 산을 등지려요. 이러다 보니 집단 칠학을 만들게 되고 산을 등지다 보니 배산 임수 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바닥 모양은 이제 집터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계급이 이 무렵에 등장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죠. 그게 바로 권력자들의 무덤 고인돌. 자, 이 고인돌을 통해서 돌자 들어가는 무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무덤을 만드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투입이 됐다는 건 엄청난 권력자의 권력이 등장했다는 걸 상징이죠. 자, 계급의 발생을 알려주게 되는 돌자 들어가는 무덤, 고인돌, 돌널 무덤 다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되고요. 자, 이 시대 지배층들은 나의 권력을 짜고 하늘과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다. 이끌 선자죠. 선민 사상을 가진 지배 집단은 하나같이 나의 출신을 하늘과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천손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늘의 자손, 나는 천손이다. 나 선민사상으로 무장한 이런 권력자들의 등장, 그 권력자들의 죽으면 바로 이런 고인돌에 묻히는 것이요. 그들만이 살아생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죠. 하체가 뚱뚱한 비만. 동검. 자, 이 비파형 동검 맨 아래 나와 있는데 요 청동은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만들기, 가공하기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권력의 상징, 권력자들만이 살아생전 가지는 의식용 도구다라는 거죠. 이런 비파형 동검을 살아생전 차던 사람들이 죽으면 고인돌에 묻히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일상생활 도구는 뭐냐? 간석기요. 여전히 바로 이 간석기 농기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간석기 농기구의 대표 주자는 바로 벼 이삭을 딸 때 쓰던, 바로 추수할 때 쓰던 농경도구입니다. 반달 돌칼이고요. 손잡이가 달린 토기가 나와요. 이제는 표면에 무늬가 없어요. 민무늬고 손잡이가 달린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자, 실용성이 높아진 미송리식 토기도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였어요. 자, 그러다가 중국에서부터 기원전 5세기 드디어 철이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그 철기 앞에 초기라는 게 붙는 건 기원전 1세기까지 약 400년 정도 청동과 철을 혼용해서 쓰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권력자라면, 이 시대 권력자라면 개나 소나 다 쓰는 철은 매력이 없을 거예요. 귀한 청동에 여전히 집착하는 현상은 지배층들 사이에서 계속 유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청동과 철이 같이 쓰이게 되는데 이때 달라지게 되는 청동의 제작 방식이 있다면 예전에는 북방식, 이 북방식 청동이라는 거 주로 우리나라 한반도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출토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파형 동검, 이른바 북방식 동검이었는데 이제는 한반도 아래쪽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많이, 그래서 한국 고유의 청동이 제작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 지역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날씬한 동검이에요. 세형 동검, 요거는 한국식 동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형 동검, 이런 식으로 이제 청동을 제작하는 기술이 한국식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 철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그 사용 방법이 들어왔다 그랬죠? 중국에서부터. 그래서 이때 중국과의 교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요. 중국과의 교역 증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또 철기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거죠. 중국 동전, 이게 식칼 모양으로 생겨서 칼도자따 명도전이라고 하는데, 야, 이 무렵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 자체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여러 개 대분열이에요. 그래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중국 여러 나라 동전이 우리나라 철기 유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랬다라는 건 우리가 중국 쪽과 그러니까 여러 중국 나라와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붓도 나와요. 한자까지 사용됐다는 거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널무덤, 동무덤, 이제 무덤 형태도 바뀌었어요. 돌자 들어가는 무덤은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구신청철인데, 요거는 반드시 사진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 사진을 통해서 무슨 시대인지 빠르게 캐치해내시면서 1, 2, 3, 4, 오지선다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시대적 특징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사실 누구나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최초로 권력이 등장한 게 바로 무슨 시대였죠? 청동기였고요. 이 청동기를 기반으로 최초에, 자, 보세요. 부족장이 권력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장들이 계속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될 거고,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긴 부족장이 등장할 겁니다.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제법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자, 이긴 부족장. 이름이 너무 길어서 무리 군, 우두머리 장. 그래서 군장, 이긴 부족장을 우리가 군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초의 군장 국가가 요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 국가, 이름은 고조선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탄생해서 철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단곤한검이 건국했다고 하는데, 건국신화는 고려시대 말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역사서를 써요. 자, 삼국유사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 수 있다라는 지배의식으로 무장된 지배 집단이 되겠죠. 우리 그런 선민 세상을 가진 지배 집단이 이 무렵에 등장했구나. 그 다음에 곰이 인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웅녀 이야기에서는 토테미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원시신앙, 이렇게 해서 토착 집단과 이렇게 선민 세상을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이 만났어요.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단군, 왕검. 이 단군이 의미하는 게 제사장이고, 왕검이 의미하는 게 군장이라는 의미라고 본다면, 이건 강력한 재정 일치의 지배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계급이 분화가 있었다, 또 부족 간에 연합을 했다, 또 풍백, 우사, 운사 이야기에서는 농경사회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중국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4에서 3세기 무렵, 자,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로 어떻게 추정되고 있는 근거가 나오냐면, 여기 한반도 지도를 조금 그려놓고 보시면 여기 랴오어강이 지나가요. 이 랴오어강 주변을 우리는 랴오닝이라고 합니다. 랴오닝부터 이 만주 일대, 한반도 북부 일대, 청천강 일대까지를 고조선 세력 범위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고조선 세력 범위와 일치하는 유물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고인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비파형동검. 자,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톡이 뭐죠? 미송리식 톡이까지. 그래서 우리가 비미고라고 하는데요. 비파형동검, 미송리식 톡이, 그리고 고인돌, 비미고, 이 세 가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세 가지가 곧 고조선 세력 범위와 일치하는,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는, 출토 범위가 같은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 세 가지 고조선 세력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체크해 두시고요. 이 무렵 이제 고조선이란 나라에는 부왕, 준왕 같은 권력 구조의 세습, 그리고 왕이라 불리는 자 아래 상, 대부, 장군, 상, 대부, 장군 같은 고조선 관직도 마련이 됐답니다. 이 고조선 관직이 의외로 잘 나오니까 좀 잘 봐두세요.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고구려 관직명도 나오거든요. 자, 고구려 관직명은 사자, 조이, 선인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상대부 장군, 이건 고조선 관직이었어요. 자, 당시 중국 전국시대 옆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져 있던 전국시대를 중국 역사에서는 진, 시황제가 다 통일을 할 거예요. 기원전 2세기의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진 시황제가 만리장성 썼다가 훅 가요. 그리고 바로 왕조가 교체되니 그게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기원전 2세기 진나라로 급격하게 통일이 됐다가 갑자기 한나라로 교체될 때 밀려나게 되는 정치인들 여러 명이
그 세력, 이제 자기의 세력을 끌어안고 이 나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특히 위만이라는 자가 건너와요.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너 들어올 때 1000여 명의 무리를 끌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비범한 능력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고조선의 준왕이 서쪽 경계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에게. 그때부터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됐어요. 거기서 권력을 키운 위만이 우리나라 준왕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이 땅을 차지하니, 그게 바로 기원전 194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바로 위만 조선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분명 중국에서 건너온 세력이지만 거기 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남자가 이제 여기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흰 옷을 입고 들어왔다. 또 국호를 계속 조선으로 이어나갔다. 거기다 토착미 출신의 관리가 계속 높은 관직을 점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끊어놓은 게 아니라 이어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단군조선을 계승하여 위만조선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위만조선이 엄청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기원전 194년이면 이미 우리는 중국에서부터 철이 들어왔어요, 이때. 근데 철이라는 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청동이랑 복합적으로 쓰이면서 사실 철이 민간인들 사이에 널리 보급이 안 되고 있을 때예요. 이 남자 최고의 의미는 바로 그 철을 이 땅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위만조선 정말 엄청난 의미입니다. 철을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우리 역사 이때부터 철기로 완벽하게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농기구와 무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앞선 무기를 이용해 당시 중국은 한나라로 통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한나라와 남쪽에 진이라고 있었대요. 이건 국호만 전해지는 나라라 정치를 알 수가 없는 나라예요. 자,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으로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봤답니다. 우리가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봤대요. 자, 바꿔 말할게요. 중국의 한나라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한나라는 이 사실을 매우 띠껍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나라의 침략으로 결국 위만조선이 흔들리다가 결국에 멸망하게 될 텐데, 한나라의 침략으로. 자, 이제까지 고조선을 지탱해온 강력한 보복법률, 팔조법이라고 하죠. 이 팔조법이 그때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팔조법 3가지 조항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인다. 남을 다치게 한 자 곡식으로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에선 사람 생명 하나하나가 노동력이니까 그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생명은 곧 노동력이다. 자, 한편 도둑질한 자 노비로 삼는데,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분명히 재산이 많은 놈 걸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분화돼 있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노비제도 있었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용서받고자 하려면 50만 전 내야 된대요. 아, 중국 화폐가 사용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폐를요, 고려시대 때부터 제작해요. 자, 그전까지 다 중국 화폐를 차용해서 쓰게 됩니다. 또 법 이외 기록으로 여자의 정절을 강조했다는 법이 나오는데, 이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고조선 팔주법은 위만조선이 멸망하며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 위만조선은 끝났어요. 자, 6쪽으로 넘기시면 위만조선은 끝났지만 우리 역사가 끝이 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반도 쳐볼게요. 자, 위만조선은 끝났지만, 자, 한반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위만조선이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만이 북쪽으로 짐 싸들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부여가 되겠고요. 또 대거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까 국호만 전해지는 나라 진은 붕괴됩니다. 왼쪽부터 갈게요. 마한이라 그러고요. 가운데를 변한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진한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럴 거냐면 삼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역사 고조선이 붕괴되기 전에 부여가 들어서고 삼한이 들어섰고요. 여기 위만조선이 붕괴된 자리는 한 4군, 낭랑, 임번, 낭랑, 진번이 되겠죠. 임둔, 현도. 그래서 4군데 한사군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 한사군 우리 못 가요. 자, 부여에서부터 활을 겁내 잘 쓰고 말을 겁내 잘 타는 남자가 내려올 겁니다. 졸본의 나라를 건국할 거거든요. 그게 고구려예요. 자, 고구려는 역대 왕조 중에 싸움을 가장 잘한 왕조로 유명합니다.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잘 나가는 한나라 군대를 물리치며 성장하니까, 현도군을 물리치며 성장하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하겠죠. 또 주변이 다 산악지대라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게 약탈 경제예요. 약탈하려고 주변적으로 어슬렁대다 보니 고구려 땅을 벗어나 한번 함경산맥 건너가는 사람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먹고 살 게 너무 많잖아요, 해안평야에. 그래서 함경도 해안가에 고구려 갈래족이 만들어지니 그게 옥저예요. 더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 강원도 해안가에 동해가 만들어지니, 자, 옥저랑 동해는 딱 잘라 말하건대 고구려의 속국으로 존재하다가 그냥 고구려한테 먹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지속적으로 먹을 것만 상납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두 개 나라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자, 연결고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본 거고요. 이 두 개 나라가 더 압박을 받는 건 여기 중국의 잔재, 낭낭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이 낭낭 역사는 우리 역사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중국인인 이 낭낭군은요, 우리나라 미천왕 때, 고구려 4세기 미천왕 때 몰아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낭낭은 우리 역사 굉장히 좀 오래 갈 거라는 거. 자, 이렇게 부여고구려 옥저동에 만변한 진안이 들어섰는데 이건 철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여러 개 나라들 중에 가장 발전된 수준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 부여와 고구려예요. 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아니 지금 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경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발전 수준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긴 부족장을 군장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여러 명의 군장, 그러니까 5개 부족이 연맹한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둘 다요. 5개 부족이 연합을 했으니 나라 안에 부족장 5명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왕으로 치고 나갈 거예요. 자, 우리 그걸 연맹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군장 국계를 탈피해, 자, 나라를 대표할 왕이 출연하는 연맹 왕국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제 막 왕이 나왔어요. 부여의 예를 들게요. 자, 5 부족장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 부여의 위치를 보자 하니 부여는 농사가 잘 될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춥겠죠. 그래서 저기는 사실 목축이 되게 중요하고, 목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족장들을 가라고 부르는데, 이 가라고 부르는 부족장들의 이름을 가축 이름을 따고 있어요. 가축 중에 제일 비싼 가축은 전쟁을 못 타고 나가죠? 말 타고 나가죠? 말이 제일 비쌉니다. 마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예요. 우가고, 그 다음에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예요. 자, 가축 이름을 딴 4명의 부족장들이 각기 지역을 통치할 거예요. 왕은 나라를 전체에 외교와 국방의 권력만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만 결정하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왕권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그게 연맹 왕국의 특징이에요. 왕은 출연했지만 왕권이 약하다. 왕권이 약해요. 우리 이 부여에, 자, 왕의 손아귀에서 4군데가 나갔죠. 우리 그거 사출도라고 하는데, 부여의 사출도가 왕은 이때 왕권이 약하다라는 연맹 왕국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자, 부여의 사출도요. 벌써 1세기 초반에 왕호를 쓸 정도로 수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3세기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흔들리다가 결국 5세기 고구려에게 다 먹혀버릴 겁니다. 자, 이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넓은 평야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부여인데, 사실 농사가 많이는 되지 않아서 반농, 반목, 그래도 먹고 살 거는 있는 자급자족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여기는 왕이 죽으면 아래 것들 다 생매장하는 순장이라는 풍습과 소굽으로 미래를 점치는 우제전복이라는 풍습, 그 다음에 일책 12법이라는 건 물건 하나 훔치면 12배를 배상해낸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고조선의 보복 법률이었던 팔주법을 계승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 중요합니다. 12월 달에 연고인데, 보통 제천 행사라는 건 10월에 주로 할 거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추수감사라는 의미가 되게 큰 건데, 이 나라는 그렇게 감사를 할, 사실 농사보다도 목축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기르는 거, 거기다 사냥이 잘 되는 거를 더 사실은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며 수렵사회 전통을 계승한 바로 12월 달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합니다. 자, 고구려로 내려가면, 고구려는 척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탈 경제 발달한다. 여기도 역시 오부족 연맹왕국인데, 왕아래 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왕아래 가가 뭐 상가 고추가 이렇게 불리는데, 이 가들이 제가회의라는 회의를 열 거예요. 이 제가회의에 왕도 껴서 동일한 발언권을 행사해요. 그럼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왕권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회의에서 왕이 빠지는 거예요. 일단 제가들끼리 논의를 하죠. 거기서 결정난 사항을 왕이 수용할지 말지를 왕이 따로 결정해요. 이게 진짜 권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도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갈 겁니다. 왕 아래 이 가들이라는 자가 사자, 조이, 선인을 거느린대요. 사자, 조이, 선인,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이런 그 관리들일 텐데, 왕만 거느리는 게 아니라 제가들도 거느린대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한 거죠. 자, 여기 10월 달에 제천 행사 이름 동맹 되겠고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 한평생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고, 자, 서옥제라고 해서 대릴사비 제도가 존재해요. 대릴사비 제도, 고구려의 서옥제였어요. 자, 옥저로 내려가게 되면 이 두 개 나라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랬죠. 발전하지 못해요. 자, 옥저랑 동해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마을과 마을의 경계가 싹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전체를 대표할 왕은 끝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여러 명의 흩어져 있던 군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텐데, 어느 지역은 읍군, 어느 지역은 삼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각기 지역을 통치하더라.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이에요. 또 고구려에게 지속적으로 먹을 걸 상납하는 것도 공통점이죠. 뭐 소금이나 해산물 풍부하고 뭐 옥수 먹고 살 거 되게 많아요. 옥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는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옥저는 딱 명칭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어요. 제천 행사가. 대신 결혼 풍습이 잘 나오는데, 고구려가 아가 대릴사회제도 서옥제였다면 여기는 매매혼이에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 집안의 노동력을 뺏어오는데 대가를 금전적으로 지불한다는 거죠. 매매혼, 민며느리제. 여자를 돈 주고 찜? 민며느리제나 부습. 거기다 아버지가 죽으면 뼈가루 추려나, 엄마가 죽으면 뼈가루 추려나, 가족 하나가 다 죽어야 온전한 무덤 하나를 만들어요. 우리 그런 걸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라고도 합니다.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도. 그래서 옥저는 오히려 매장 풍습, 가족 공동묘라든가 제천 행사가 없기 때문에 민며느리제로 집중되는 거죠. 문제가. 동해 같은 경우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은 짧은 활이고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그리고 과하마는 조랑말을 얘기합니다. 이런 특산품이 유명했다 그러고요. 여기는 10월 달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전해져 내려오죠. 10월 달에 무천. 그다음에 동해는 엄격한 족외혼을 지켰다고 하고, 이 조기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과 서로의 부족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말이나 소나 노비로 변상한다 그러는데, 그 말, 소, 노비, 서로 간의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말이나 소나 노비로 변상한다. 우리 그거 두 글자로 책화라 그래요. 자, 책화나 조계혼이라는 이런 풍습이 등장하는 건 시족의 전통이라는 걸 엄격하게 보존하기 위한 풍습이라는 거죠. 동해였어요. 동해. 조계혼, 책화를 엄격하게 지키더라. 한편 요 사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자, 54개 소국으로 이루어져 변하는 12개, 진화는 12개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사만은 자, 지역과 지역마다 어느 지역의 세력 큰 군장은 신지나 견지라고 불리고, 어느 지역의 또 세력이 작은 군장은 읍차나 부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 나라가 좀 복잡해요. 이런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세력이 큰 군장, 세력이 작은 군장 막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복잡하게 존재하는데, 특징은 제사장이 동네마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천군이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이 소도입니다. 하늘과 닿아 있다라는 솥대라는 게 그 증거예요. 솥대가 솟아있는 나라 신성 지역 그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따로 지내요. 자, 우리는 재정 일치가 전통인데 여기만 재정이 분리가 됐대요. 자, 사만이 재정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 권력이 분리가 된 게 발전된 걸까요? 아니면 재정 일치하는 게 발전된 걸까요? 당연히 직업과 역할은 전문적으로 나눠지는 게 발전된 거예요. 근데 초반에 나눠졌을 때 청문회 권력이 더 세요. 제사장 권력이 더 세요. 근데 계속 이 세력이 작았던 군장들이 계속 정복전쟁을 통해서 계속 세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한 명이 대표할 왕이 나오죠. 근데 그 연맹왕국 때도 아직 왕권이 약하잖아요. 왕권이 약하잖아요. 자, 연맹왕국 단계에서 계속 정복전쟁을 통해서 더 권력을 키워나가요. 영토 확장. 그 다음 왕위가 세습될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선진사상 불교가 수용이 돼서 애니미즘, 토테미즘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을 통합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배층들의 서열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게 율령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권력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건데, 고구려에서부터 온조가 내려와 온조가 정착한 백제국, 한강유역의 백제국이 결국 마한을 다 통합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진안은 경주 지역에서 일어난 사로국이 진안을 다 통합할 건데, 이게 나중에 신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와 백제와 위를 다 천하통일하는 고구려, 이 세 개 나라가 딱 그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할 겁니다. 중앙 집권 국가 딱 그 세 개 나라고요. 변환 같은 경우는 가야로 발전할 건데, 철해왕국 가야는 끝끝내 왕권 강화가 안 되고 연맹왕국 단계에 있다가 멸망을 할 겁니다. 신라로요. 그래서 사만은 되게 복잡했는데 마한
예, 익산 땅 목지국이라고 여기가 제일 컸대요. 예, 익산 땅의 목지국이 사만 전체를 이끌었다. 결국 마하는 백제로, 변하는 가야로, 그 다음에 저 진하는 사로국이 다 통합할 건데 훗날 국호를 신라라고 바꿀 거다. 이거죠. 재정이 분리된 게 제일 특징이었고요. 벼농사가 워낙 잘 되는 지역이라 저수지가 이때 파인 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요. 예, 그리고 철이 많았어요. 변안에. 철의 왕국 가야라고 불릴 겁니다.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씨앗 뿌리고 한 번, 추수하고 또 한 번. 제철 행사는 여러 번 있었다고 하고요. 워낙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두레라는 공동 노동 조직은 일찌감치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 아래 사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빈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우측 페이지. 그러니까 이번 단원을 이번 1단원 굉장히 짧았어요. 이번 단원에 가장 빈출되는 키워드를 제가 간추려 본 건데요. 우리 왜 그 보통 학습은 원시적인 형태가 좋아요. 머리 안 쓰고 복잡하게 머리 쓰지 말고 원시적인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우리 예전에 뭐 했어요? 왼쪽 가리고 우측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혼자만의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딱 사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이제 사료인지 그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무슨 지도인지 이렇게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출 키워드 333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가 이어지는데 자 문제풀이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맡겨두고 예 질문만 나중에 따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2단원 이제 왕권이 강화된 고대 국가로 들어갑니다.